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담당하는 강사 한병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반드시 암기를 요하는 부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해를 했다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했으면 꼭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 있고, 이 암기를 요하는 부분에서만 정확하게 알아두셔도 제가 말씀드린 이 단순한 특강에서도 총 30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을 갖추게 됐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내용들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등록 등의 결기역 사유를 먼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등록 등의 결기역 사유라는 것은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기역 사유라고 하고, 총 12가지가 있는데 이 1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개업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소에 소속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체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죠. 이 등록 등의 결기역 사유 12가지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면은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이 없는 사람 등, 즉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고, 즉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형이라는 것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말하는 거죠. 징역형, 금고형에 대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각종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밖에는 이제 네 번째는 사원이나 또는 임원이 결기역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원 임원이 결기역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총 4가지로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총 12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 제한 능력자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자기 앞가림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 지일도 못하는 사람들 3사람이 있죠. 3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미성년자. 성년 될 때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예요. 자, 두 번째는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지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도 하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에 대한 종료 심판을 받을 때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될 때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같이 징역형, 금고형 2가지를 금고 이상 형이라고 하는데, 이 형의 선고를 어떤 선고를 받았냐? 이 선고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실형 선고를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죠. 집행을 보류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교도소에 살 때까지, 즉 집행기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면은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교도소에 있으니까 이 집행기간 1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겠죠. 그리고서 이제 석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집행이 종료가 될 수 있죠.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형기를 다 채우고 석방됐다 이거예요.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도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보는 경우에도 역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란 중간에 가석방된 사람이 잔여 형기를 마치면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데요. 역시 가석방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잔여 형기를 마치고서도 3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집행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어요. 집행을 면제받았다는 것은 교도생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집행 면제 사유가 특별 사면으로 또는 희호 완성으로 또는 법률 변경으로 집행이 면제됐으면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사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렇지만 일반 사면을 받아서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라는 차이점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근데 선고 중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죠. 집행을 보류하는 선고예요. 그러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은 중개업을 종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오늘 받았다면 오늘 집행유예 받은 날로부터 2년간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형 선고를 받은 사람 어떤 선고냐? 실형 선고를 받았다면은 교도소에서 석방되고서도 3년, 중간에 가석방된 사람은 자녀 형기를 마침으로써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받고서도 3년,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된 사람은 집행이 면제되고서도 3년간은 종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집행 면제 사유 중에서도 일반 사면을 통해서 집행이 면제됐을 때는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집행유예를 받은 선고 중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종사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참고적으로 주의해서 또 알아둘 거는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결기역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도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죠. 따라서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건 금고형에 대한 선고유예건 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보류의 거죠. 선고를 보류한 거니까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선고유예도 결격사유가 아니다.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일반 사면을 받은 경우도 역시 결격사유가 아니다.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요거 두 가지 꼭 해당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인데요. 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어떤 처분을 받았냐. 이걸 갖다가 4번으로 놓으셔도 되고요. 이걸 5번으로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은 경우가 일단 어떤 경우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어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됐으면 자격 취소하고 나서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 물론 3년간 시험 등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그래서 2개월 자격정지 받았으면 자격정지 기간 2개월간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등록 취소 처분 받고서 원칙은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야지만 종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등록 취소 후 3년간 일을 못한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등록이 취소됐어도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게 적용되지 않느냐 하나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중개업자가 사망 또는 법인이 해산이 되어 등록이 취소됐다면 이거는 결격 사유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기준 미달됐다는 것은 무허가 불법 가선 걸물로 이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도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도 다른 법을 위반했다든가 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든가 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해서 등록 취소됐어도 결격기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결격기간 자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은 영원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법인이 해산이 되어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사원임원은 곧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됐어도 곧바로 다시 등록하거나 곧바로 다시 중개업소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법 위반해서 등록 취소 처분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등록을 하거나 곧바로 다른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있죠. 근데 네 번째, 중개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등록 취소 처분받았을 때는 이때는 등록 취소 후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먼저 결격 사유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중개업자가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사유가 되어 다시 등록한 이후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 기간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에서 요 폐업했다 다시 등록할 때까지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하는데 요 폐업 기간을 공제하죠. 그래서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중개업자가 폐업 전에 요 위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등록 취소 처분을 나중에 받았다면 결격기간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에서 폐업기간 1년을 공제한 2년간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 중에서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요. 9번째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처분 받은 업무정지 기간이 있겠죠.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일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로서 이건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처분인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이라든가 사원은 나중에 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사유로 해서 나중에 법인중개업자가 업무정지 처분받았을 때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대표자, 임원, 사원 역시 이 기간 중에는 일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대표자, 사원, 임원은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같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선고를 받으면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른 법률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벌금 액수가 300만 원 미만이면 일체 결격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이같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때 결격 사유가 적용되길 때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원칙은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등록이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5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중개업자가 사망 또는 해산되어 등록 취소 처분받았으면 결격 사유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등록 기준 미달이 되어 등록이 취소됐어도 결격 사유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라든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등록 취소됐어도 결격 사유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갖추면 곧바로 다시 등록을 할 수 있고 곧바로 다른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격 사유가 원인이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이 아니라 먼저의 결격 사유 요거를 해결할 때까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업 후 다시 등록한 중개업자가 폐업 전에 이 위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다시 등록한 이후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 기간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끝날 때까지는 종사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임원은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같이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 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 마지막 12번째가 자 이렇게 해서 4번째로는 사원이라든가 또는 임원이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 법인은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등록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사원 임원은 법인 중개업자와 같이 책임을 지는 주인들의 입장이니까 한 명의 사원 임원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같은 결격 사유 12가지 외워두시고 또 외워두시고 반복해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이 결격 사유는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되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법인 중개업자를 우리는 중개법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법인 중개업자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 외에 추가로 더 한다면 어떤 업종을 더 겸업할 수 있느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업은 부동산 중개업이 되겠죠. 부동산 중개업 외에 더 추가로 더 겸업을 한다면 겸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6가지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겸업 6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걸 두 문자를 따면 관, 상, 기, 분, 소, 경. 요게 바로 겸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관리대행인데요. 관리대행은 오로지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대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죠.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기, 요거 중개업에 관한 경영 기법이나 경영의 정보 제공인데, 이는 중요한 것은 오직 중개업자를 대상으로만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의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아닌 등록 신청자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중개업의 경영의 기법이나 경영의 정보 제공 못합니다. 분양대행이죠. 근데 이 분양대행도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대행과 분양대행, 요거는 오직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대행과 분양대행할 수 있지, 토지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해주는 용역 알선할 수 있고,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법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본업인 중개업 외에 더 겸업을 할 수 있는데, 겸업을 한다면은 겸업을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 중개업자가 중개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업한다면 관, 상, 기, 분, 소경 요것만 더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금지행위예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개업자 등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금지행위라고 하는데, 요것도 반드시 출제하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여 중개업자 등이라고 하는데, 중개업자 등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금지행위고, 이 금지행위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8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됐을 때는 등록관청이 이 중개업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금지행위 중에 하나라도 해당돼서 위반했을 땐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에 하나의 형벌까지 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두 문자를 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지를 두 문자를 따서 정리하면은 이를 우리는 거수매무라고 하겠습니다. 거수매무. 금지행위 총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 중에 하나의 형벌도 하고, 거기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같이 병과하는데, 어떤 경우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된 언행을 했거나, 법정 수수료 또는 법정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거나,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했다든가, 중개업자 등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람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의 명의를 이용케 했다면, 이 넷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금지행위를 했다면 등록관청은 이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에 하나의 형벌도 가죠. 근데 금지행위 8가지 중에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에 하나의 형벌을 과하는 금지행위도 있습니다. 이거를 두 문자를 따면은 쌍투가 됩니다. 쌍투 외워두셔야 돼요. 자,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예를 들면 주택 청약 통장과 같은 증서를 중개거나 이러한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즉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행위. 투, 탈세할 목적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하도록 조장한 행위. 이와 같은 넷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중개업자에 대해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 중에 하나 행정 처분도 하고 거기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도 같이 병과된다 이거죠. 그래서 8가지 금지 행위 중에서 수, 매, 무 넷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했다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하고 거기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같이 병과가 되는 것이며 금지행위 8가지 중에서 증직, 투 넷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다면 중개업자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도 하고 거기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에 하나의 형벌도 병과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꼭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중개업자가 매수인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될 사항도 있어요. 그거 어떤 거 있는지 꼭 기억을 하고 외워두셔야 하며 또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이내에 매도인의 물건에 대한 매물에 대한 전속중개 의뢰면 매물 정보를, 임대에 대한 전속이라면 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또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될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또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해만 해가지고선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암기를 병행하시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이거 몇 번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꾸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하면 또 암기하고 하는 것을 습관을 가져야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될 정보도 있고 이 중개업자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건 상관없이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매수인 등에게 설명할 내용은 뭐가 있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될 정보는 뭐가 있는지를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두 문자를 따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매수인 등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해야 될 사항을 두 문자를 따서 정리를 할게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이거를 두 문자를 따면 기, 상, 지, 권, 공, 거, 수, 세가 되겠고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될 정보는 7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 중에서 요 기, 상, 지, 권, 공, 거 여기까지는 설명할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 외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시가 있습니다. 시. 그래서 총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명할 사항 8가지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설명할 사항 기,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죠. 소재지, 면적 이런 거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되죠. 상태인데요. 벽면 상태, 도배 상태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가스 등 각종 시설 상태도 매수인 등에게 설명해야죠. 지, 요거는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무슨 조건? 환경 조건도 설명한다는 거. 그 다음에 권은 권리관계예요. 이때 권리관계는 등기된 권리건 등기가 안 된 권리건 설명해야죠.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고요. 거는 거래예정 금액 설명해야 되겠고요. 수,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세,
매수인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입니다. 그래서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할 사항 8가지 외워두신다. 기상지권 공거수세. 다시 기상지권 공거수세. 따라서 해보세요. 기상지권 공거수세. 기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소재지 면적. 상 중개대상물의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등 시설 상태. 지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 권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와 토지 이용 계획. 거래 예정 금액.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력.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입니다. 자, 근데 이것의 설명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건 어떤 중개업자든 상관없이 이와 같은 설명을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반면 공개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에 한해서만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매도에 대한 전속의뢰라면 매물정보를 임대에 대한 전속의뢰라면 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거죠. 자, 7가지 외워봅니다. 기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면적. 상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 전기 등 시설 상태. 그 다음에 지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 권 소유권 등 권리관계. 근데 주의할 것은 공개할 때 권리관계,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 매물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다라고 공개하는 것이고 전세권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 매물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는 공개해야 되지만 주의할 것은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개할 때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 금액. 자, 그렇다면 기상지권 공거까지는 설명할 사항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한 공개할 정보에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개할 때는 수수료라든가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공개하지 않고 뭘 하느냐? 요 공시지가를 추가로 공개해야 됩니다. 이 공시지가는 근데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임대차에 대한 전속 의뢰인 경우에 한해서는 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해도 되고 공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거죠. 요거 구분해서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설명사항과 공개사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6가지는 기상지권 공거 똑같다. 다만 설명할 때는 권리자의 인적사항, 요거 권리자의 인적사항도 설명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도 설명할 사항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설명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니까 등기사항 증명서에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나와 있었죠. 그래서 설명할 때는 인적사항도 설명해야 되지만 공개할 때는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이점도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기상지권 공거까지는 설명할 사항에도 해당되고 공개할 정보에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된다. 근데 설명할 때는 기상지권 공거뿐만 아니라 수세 2가지도 설명을 한다. 그렇지만 설명할 때 공시가는 설명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공개할 때는 기상지권 공거뿐만 아니라 공시가까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 한해서는 공시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차이점 알아두세요. 자,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둬요. 자, 5번째 암기사항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뭐가 있고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확인설명서에 기재되는 거 아주 중요하고 무조건 출제되죠.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어요. 그럼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언제
작성이 되냐?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작성합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즉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이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 확인설명서는 종류가 4가지가 있고 4가지에 따라서 확인설명서 서식이 달리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각 확인설명서별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지,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기재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이 중개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설명서 4종류 중에 첫 번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가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를 확인설명서 두 번째라고 하죠. 비주거용 건축물 하면은 우리는 공장 건물을 연상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죠. 공장,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은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확인설명서가 바로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죠. 이거는 세 번째 확인설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인설명서가 있는데,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설명서가 있죠. 요거는 네 번째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를 완성시킨 요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주택을 중개했다면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라는 서식에 기재를 해야 되고,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중개를 완성했다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야 되며, 임야, 농지 등 토지에 대한 중개를 완성했다면 토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며,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에 대한 매매 저당권 등을 중개 완성했다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설명서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총 13가지 내용을 기재합니다. 13가지 내용을 기재한다. 13가지 내용 기재한다. 근데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는 이거는 11가지 내용을 기재하고, 토지 확인설명서에는 9가지 내용을 기재하며,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설명서는 8가지 내용을 기재하는데,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가장 많죠. 13가지요. 근데 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건 또는 토지 확인설명서건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설명서건, 이와 같은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3가지로 분류해서 기재하죠. 3가지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느냐? 주거용이건 비주거용이건 토지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건 확인설명서를 일단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 중개업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기재하는 내용이 있고, 그 밖에 중개업자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기재하는 내용도 있고, 그 밖에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총 3가지로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내용도 있고,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 내용도 있고, 중개 수수료 등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가 크게 보면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되는 내용이 8가지가 있고, 그 밖에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 즉 중개업자가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기록하는 내용, 요게 4가지가 있고,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1가지가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13가지 중에서 기본 확인사항 8가지, 세부 확인사항 4가지,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1가지. 요거를 기본 확인사항에 어떤 게 기록되고, 세부 확인사항에 어떤 게 기록되고,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어떤 걸 기록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되는 게 여러분들 암기표에 이렇게 박스표에 나와 있어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은 일단 중개대상물의 표시,
즉 소재지가 어디에 있다, 면적 어떻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소유자가 누군데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 여덟 번째가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이와 같은 8가지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고 중개업자가 확인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이 8가지를 외우기보다는 세부 확인사항에 기록되는 4가지를 기억하는 게 더 외우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4가지를 꼭 기억하시는데, 자, 첫 번째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건물의 내외부 시설 상태, 세 번째는 벽면이나 도배 상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 조건. 요 4가지는 세부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부 확인 사항 4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개업자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기록하는 4가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두 번째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세 번째는 벽면 도배 상태, 네 번째는 환경 조건. 요 4가지는 세부 확인사항,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는 전부 다가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한다. 자, 중개수수료 등에 관해서 기록하는 것도 하나가 있죠.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요거는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합니다. 합쳐서 총 13가지를 기록하죠. 자, 근데 주거용 건축물과 달리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총 11가지를 기록합니다. 11가지를 기록하니까 그러면 주거용에 비해서 주거용은 몇 가지라고 했어요? 주거용은 13가지, 비주거용 건물은 11가지.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해서 몇 가지가 빠져요? 2가지가 빠지죠. 이 2가지가 빠지는 게 뭐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비주거용 건축물은 공장입니다. 공장 자체를 선호하지 않죠. 그래서 비선호 시설에 관련된 사항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기록할 때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거 있고,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것도 있고, 그밖에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눠서 기록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와 똑같은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인 공장이라는 건물에는, 공장 건물 연상하세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 사항에 기록되는 것 중에서 비선호 시설, 요거 근처에 장례식장, 공동묘지 또는 매연투성인 공장, 이런 것들이 바로 비선호 시설인데, 공장 자체가 비선호 시설이에요. 그러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자친이 공장 자체가 비주거용이기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비선호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와 같은 비선호시설을 기재했지요. 그렇지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세부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 환경 조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공장 자체가 소음투성이에요. 그래서 환경 조건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2가지가 빠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요. 토지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총 9가지를 기록합니다. 이것도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거,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거,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수로 나눠서 기록하는데요. 자, 그럼 토지 하면은 임야나 농지를 연상하세요. 그러면 중개업체 기본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이런 걸 임야에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만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경비실이 있는데 어디 경비실이 있다, 누가 경비를 쓰고 있냐, 이게 바로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에 기록되는 것 중에서 내외부 시설물 상태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왜? 아니 토지라는 임야에 수도, 전기, 가스 이 같은 내부 시설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왜? 아니 토지라고 하는 임야에 벽면 도배가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이런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층간소음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토지 확인 설명서에 총 4가지가 주거용에 비해서 빠지는데 일종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하지 않는다, 내외부 시설물 상태 기록하지 않는다, 벽면 도배 상태 기록하지 않는다, 환경 조건에 관련된 내용도 기록하지 않는다. 알아두세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는요. 총 8가지를 기록하는데 이 8가지 중에서 6가지는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내용 6가지와 거기다가 임목인 경우에는 생육 상태가 어떻다.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인 경우에는 이 재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재단 목록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6가지와 임목의 생육 상태, 재단 목록 하면 7가지가 되죠. 여기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기타 사항이 됩니다. 기타 사항 하면은 총 8가지가 되는데 그 8가지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록되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록되고 토지 확인 설명서에도 기록되고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에도 기록되는 것이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 내용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6가지. 일단 대상 물건의 표시, 어떠한 부동산이건 소재지, 면적 이런 거 있겠죠. 반드시 기록하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자는 누구다. 저당권이 설정됐다. 권리관계 이거 반드시 기록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기록하죠. 거래 예정 금액, 즉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매수인에게 설명한 거 거래 예정 금액 기록하죠. 네 번째는 중개 수수료, 네 번째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요 4가지.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있죠. 그 2가지가 바로 거래 예정 금액하고 조세까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마지막이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자, 요 6가지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록되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록되고 토지 확인 설명서에도 기록되고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도 다 기록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꼭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6가지를 외울 때 이해를 하고서 외워야 되겠죠. 자, 어떤 부동산이건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 이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면적 설명했겠죠. 2번째는 어떤 부동산이건 매도인의 성명, 매도인의 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다. 권리관계 설명했겠죠. 3번째 거래 예정 금액 설명했겠죠. 4번째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려면 먼저 조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는 어떻고 조세의 세율은 어떤지,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설명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이든지 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공시되지 아니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했겠죠. 마지막은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설명했겠죠. 그러니 요 6가지는 어떤 확인 설명서든 다 기록을 해야 된다. 특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는 요 6가지 외에 임목의 생육상태, 광업재단, 공장재단인 경우에 재단 목록, 기타 상함은 8가지가 된다. 이와 같은 총 4종류의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요 각각의 확인 설명서 내용을 전부 다가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필수 핵심 암기사항 요것 중에서도 우리가 총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까지 해서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이 5가지 내용을 정리했지만 여기서 실제 문제는 한 8문제 정도가 출제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연속해서 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핵심 이론에 따른 꼭 암기해야 될 사항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